대남 썸녀 6월호. 요번에 자료가 좀 많네요. 뭐 6월달 5월달에 뭐 이것저것 사건 사고들이 많아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양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음, 메뉴가 원래 요번 시즌 성적이 개판이었죠, 그죠? 요번 시즌 와 이제 다음에 유로파라도 갈 수 있나? 지금 유럽 순위로는 유로파를 못 가죠. 7등인가 그렇다던데. 순위로는 유로파를 못 가는데 다행히 FA컵을 우승을 해가지고 유로파 진출권을 따냈어요. 다행히도. 물론 감독이 바뀌겠지만 아무튼 이번에 좀 안 좋았죠. 수비수들이 계속 그 네덜란드 전술을 사용하면 왜 이렇게 수비수들 센터백들이 작살이 나는지 몰라. 그죠? 예전에 반할 때도 그랬거든요. 반할 감독 했을 때도 내 센터백들이 다쳐가지고 그 뭐지? 그 2군에서 막 데리고 와서 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튼 뭐 다행히도 FA컵을 오랜만에 한 8년 만에 그 반할 때 우승하고 반할 감독 때 FA컵 우승하고 뭐 그 처음 우승했다는데 저 오랜만에 우승했다는데 근데 요번에 그 뭐지? 요번 감독은 그래도 컵을 두 개나 들었네요. 그죠? 저번에 1년차 때 리그컵 하나 들고 요번에 2년차 때 FA컵 하나 들고 또 컵을 두 개나 들었네요. 또 그 점은 어쨌든 높이 삽니다만 전체적인 팀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안 좋았던 게 이제 챔스 탈락. 챔스 탈락했던 게 가장 안 좋았죠. 완전 그 예선도 통과 못했다는 게 그게 너무 큰 일이라서 뭐 경질되겠죠. 감독을 바꾸겠죠, 그죠? 메뉴에 걸맞는 수준의 어떤 감독으로 바꾸지 않을까. 근데 요번에 이제 한 이슈는 이제 김민재 선수를 영입을 하나, 안 하나? 뭐 그런 거 좀 있고. 저 혹시 리버풀에서 반다이크 혹시 내보낼 일이 있으면 혹시 데리고 오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센터백에 문제는 있으니까요. 그 뭐지? 바란인가? 바란 그 사람도 이제 나간다 그러고 은퇴한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수비 쪽에 어떤 전력 보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공격수는 공격수도 좀 보강을 해야 되죠. 좀 슈팅이 정확한 친구로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공격진도 좀 보강을 하고 수비 센터백도 보강을 하고 허리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저 에릭선도 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있고 그죠? 허리 쪽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센터백하고 공격수는 일부 보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공격수는 거의 2군 쓰고 있던데.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FA컵. 근데 FA컵이 메달을 줬었나요? 메달은 저기 유로파 우승하고 챔스 우승만 주지 않았나? FA컵의 그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니까 메달을 주던데. 뭐 아무튼 뭐 하여튼 뭐든 땄겠죠. 그게 뭐 FA컵이든 뭐든 뭐 뭔가 하나 받긴 했겠죠, 그죠? 아무튼 선수들이 보니까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는 손에 막 깁스라고 힘들어 죽을라 그러던데 아무튼 그 선수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했고요. 내년에는 또 좋은 선수 영입해서 좋은 감독과 좋은 선수를 영입해서 좀 올해보다 보다 좋은 성적으로 어, 어,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마침 또 6월 1일이 제 양력 생일인데 좋은 생일 선물이 되지 않았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명의 법률가, 아들을 잃어버린 성관이 위원장, 취임 2주년 윤석열 대통령. 얼마 전에 그 기자회견을 했죠. 어,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 평가는 좋진 않지만 뭐 어쨌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점점 이렇게 미국을 흉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왜 우리나라 정치 방식이 미국을 이렇게 흉내내는 스타일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뭐 기자회견을 하긴 해야죠.
연습 삼아라도 한 번씩 해야죠, 그죠? 뭐 아무튼 뭐 그렇게 그 내용은 크게 없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 위에 그 선관위 위원장 음, 이분 성함이 어떻게 되더라? 이 선관위 위원장 분이 예전에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전에 선관위 위원장을 했었어요. 제가 무조건 생각이 나서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신데 제가 왜 이걸 올렸냐면 이분이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의 이제 아드님이 온몸을 이렇게 두들겨 맞아가 피멍이 든 상태에서 건물에서 누가 던졌대요. 선관위위원장을 할 때. 그래가지고 그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사표를 던지고 사표를 던지고 편의점 아내와 함께 편의점을 차렸대요. 그래서 일명 그 편의점 아저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참 안타깝죠. 근데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왔는데 지금은 뭐 선관위 위원장을 세자라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떠받든다, 굉장히 이렇게 권력이 막 강한 것처럼 이야기하던데, 그죠? 이분의 아드님은 왜 그렇게 되셨을까요, 그죠? 수사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는 선관위 위원장의 아들에 그렇게 죽었는데 뉴스에 그렇게 안 떠들 리가 없잖아요, 그죠? 떠들지도 않고 그냥 덮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취재를 무슨 뉴스도 아니고 무슨 뉴스였나 하여튼 뭐 이렇게 생생정보 같은 그런 데서 취재를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왜 여기 계시냐고. 선관위원장 할 정도면 되게 이렇게 이제 법 쪽에서 굉장히 높은 서열에 있는 사람인 것 같던데 왜 편의점에 계시냐고 막 이러면서 기자가 취재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그때 취재를 할 때 그때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어, 아무튼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어, 그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죠? 왜 누군가의 자식,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자식이 없으니까. 그 생각도 해봤어요. 혹시 자식이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음. 왜냐면, 이 선관위 위원장, 이분 아들이 죽는 거 보고, 이거 밝히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딘가에 자식이 있지 않을까? 그죠? 숨겼을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 나이 때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게 뭐였냐면, 그 이중국적 가지는 거 있죠? 그 나이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원정 출산이라고 괌에 가서 애 낳아가지고 미국 국적 취득하는 거 그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뭐 한국 국적 포기해버리면 한국에는 기록이 남지 않겠죠. 미국 국적으로 등록이 되겠죠, 그죠? 뭔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그 의혹을 한번 제기를 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나이가 적지 않은데 자식이 없다는 건 뭐 직업이 불분명한 것도 아니고 그 직업이 좀 위험한 직업 아닙니까? 검사니까 테러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압박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뭐 의혹을 제기를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뭐 법조인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법조계가 뭐 많은 이권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쟁탈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오는 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옛날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음. 아무튼 저분 김능환 상관의 위원장 지금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거는 공수처에서 수사가 안 되는지 그죠? 어, 이런 거야말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죠, 그죠? 아무래도 부정선거하고 관련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갑자기 그 사진 같은 거 자료를 좀 정리하다 보니까 어, 이분이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10대 공약.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 2주년을 맞이해서 기자회견도 했고, 그래서
여태까지의 어떤 대통령 선거 때 냈던 공약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10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 출전은 나무위키입니다. 뭐 문제가 있으면 나무위키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김행씨인가? 김행씨가 거기 대주주로 있던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뭐 여성부 장관 한다고 청문회에다가 나가버렸죠, 그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이거는 그냥 없어져 버렸죠, 그죠? 하자마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를 극복한 건 아니죠. 그냥 WHO에서 그냥 감기 수준으로 내려갔다 이래가지고 없애버렸죠, 그죠? 이거는 뭐 본인이 극복했다고 보긴 힘들고 뭐 어쨌든 자연스럽게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균이 약해져 버렸죠, 그죠? 항체가 생기면서 어떤 직간접적인 항체가 생기면서 그냥 없어져 버린 거죠, 그죠?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뒤에서도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최근 기준으로 60대 이상만 취업률이 늘고 40대 이하는 취업률이 한 50%, 청년 취업은 거의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취업률이 높은 거는 아무래도 농업 분야라든지 공공근로가 아닐까. 취업률 통계치를 조작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아르바이트도 다 집어넣어가지고 통계치,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이 있는 것처럼 통계치를 조작하는 게 아닌가. 일단 두 개가 실패를 했네요, 그죠?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자, 지금 집이 남아 돌죠, 그죠? 미분양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미분양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죠? 대구에서도 지금 미분양이 급증을 하고 있고, 결국 그건 뭐였어요? 결국 그 집이 모자랐던 경우는 사람들이 매점 매석을 해서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이 주택 세 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집이 나오면 계속 사는 거죠. 그 실제 그 빌라 요번에 그 전세 사기 대출로 밝혀졌지만 한 사람이 막 1,500채의 빌라를 갖고 있다든지 500채의 빌라를 갖고 있다든지 그 세 명이 다 합치면 1,500채 정도 되죠, 그죠? 그런 요번에 그 전세 사기에 이용됐던 그 여러 가지 주택 임대사업 같은 경우 매점 매석을 하는 거죠, 집이 나오면. 그래서 집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매점 매석해서 하나씩 막 한 개만 파는 거죠, 그죠? 정부에서 그걸 파악을 못했다는 거는 정말 안타까운 점이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것도 벌써 3개 날라갔네요, 그죠? 공급을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집이 남아도 오는데. 오히려 집을 구매해서 임대사업을 해야 될 지경이죠.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지금 그 최근에 올해였나 작년이었나 그 주민등록 등본 그 기계 고장난 거 아시죠? 그 이상 작동 해가지고 전 동사무소에 그 디지털 등본 그 주민등록 등본 떼는 거 고장나가 안 나온 거 아시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의혹을 제기했던 은행 해킹 사건, 은행 해킹이라든지 뭐 요번에 뭐 김숙희라는 어떤 그런 해킹 툴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개판이죠, 그죠? 디지털은 지금 디지털로 전쟁했으면 지금 다 뚫렸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공공 와이파이죠. 왜 공공 와이파이가 심각하냐면 이 공공 와이파이를 매개체로 해서 해킹을 할 수가 있어요. 이동하면서 해킹이 가능하죠, 그죠? 이게 상당히 심각한데 정부는 아직 그 심각성을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대학교에서 자료 빼갔던 무슨 대학교에서 그 중국 교수가 접속해서 우리나라 연구 자료 다 빼간 거 그거 며칠 전에 뉴스 나왔죠, 그죠? 이것도 또 개판이네요, 그죠? 과학기술 추적 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 국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원천기술이 있나요? 글쎄, 우리나라 원천기술이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원천기술. 우리나라는 대부분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처백기기 바쁘기 때문에 원천기술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기술을 우리나라도 뭐 그 중국하고 비슷하게
누군가가 해놓은 거 기술 이전을 받거나 미국의 기술 이전 받거나 처박히기 바쁘기 때문에 과학기술도 형편없죠. 과학 수업을 안 하는데 이공계가 엉망진창인데 무슨 과학기술 추격을 해요. 그죠?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럼 이공계에 어떤 특혜를 주든지 이공계 쪽에 뭐 투자를 하든지 특혜를 주든지 지금 전기자동차 정비 기술자도 없는데 무슨 과학기술 추격 국가를 해요. 그죠?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 책임 강화. 이 웃기는 말이죠. 그죠? 대구에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지만 대구에 태어났는데 추적이 안 되는 아기가 2,000명 있었어요. 그 중에 1,000명 정도는 사망을 했다 그러더군요. 대구에 그런 뉴스가 났었어요. 애가 안 맞아가지고. 산부인과에 태어난 애하고 출생신고한 애가 숫자가 안 맞아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애를 죽여서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지금 또 말도 안 되는 뭐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애 놈에 1억 준다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차고 앉아있죠. 그럼 그 돈을 누가 감당합니까? 돈 빼돌리기 정말 좋죠. 그런 정책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애기 산부인과에서 애들 죽어나가는 거 그런 것도 많이 있었죠. 양육은 지금 통근버스 왔다 갔다 하다가 낑겨서 죽는 애들이 한두 그거 차 내리고 타고 그거 지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죽는 애가 부지기수인데 아무튼 이거 뭐 본인이 애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또 뭐 그저 그렇죠. 지금 유아원도 다 폐업하고 있고 예전보다 훨씬 더 다 문 닫고 있는데 뭘 국가가 책임지고 강화하겠다는 건지.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공정한 사회? 이건 하지 말죠. 이거 이야기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이 내일을 꿈꿀 수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네요. 그죠? 여성가족부 폐지, 이거는 짜증나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네요. 그죠?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북한에서 저렇게 미사일을 쏴대고 며칠 전에 풍선이 날라와서 전국에 오물을 투척하고 있는데 튼튼한 안보? 온천지에 전산망에 김숙희가 해킹을 하고 다니는데 튼튼한 안보? 당당한 외교? 욕설한 거 저거 인정 안 해주면 그거 말하는 건가? 무슨 당당한 외교가 있는지 그냥 이거 말하기도 짜증나네요. 그죠?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과 원전 채광국 건설. 글쎄 탄소 중립은 글쎄요 지금 뭐 어떻게 돼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탄소 중립은 전기세 올리는 걸로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그죠? 원전도 채광국을 건설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채광국은 아니죠. 물론 우리가 전기세가 좀 싼 편이긴 하지만 누적 전기세가 지금 한전이 빚이 200조가 넘는데 원전 채광국 건설은 좀 그렇죠.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한전이 빚이 200조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엉망진창이라고 봐야죠. 그죠? 물론 앞으로 플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엉망진창이라고 봐야죠. 그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예산이 없어요. 지금 정부 예산이 바닥이 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예산이 없습니다. 뭘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문화복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문화복지 뭐 여유 있으신 분들은 해외여행 가긴 하겠지만 문화복지 조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문화복지 수준이 외국의 어떤 AI 아트라든지 최첨단 어떤 그런 기술에 못 미치고 유아틱한 그런 수준의 조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죠.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은 거의 없다고 봐도 그거 없다고 봐도 뭐 마찬가지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노인 기초연금 40만원 공약 이번에 기자회견 때 이야기했죠. 자기가 노인복지 공약이 기초연금 40만원 해주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거밖에 없었는데 자기 임기 내에 해주겠답니다.
과연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돈이 없는데. 세금이 없는데 과연 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군요. 음, 그 얼마 전에 기자회견 보면 누군가에게 연신 사과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볼 수 있는데, 또 얼마 전에 기시다 총리가 왔었죠. 한국에 방한을 했는데, 왜 이렇게 그 기시다 총리만 만나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요번에 그 중국 총리 왔는데 이재명 의원은 쎄쎄 안 했나요? 쎄쎄 한번 하시지. 시진핑 아저씨가 안 와서. 시진핑 주석이 안 와서 쎄쎄는 안 했나 보죠. 아무튼, 정말 제가 생각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물론 대통령들이 성향이 있습니다. 그죠? 뭐, 이재명 의원은 중국,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의원은 중국 쪽 같고, 어, 뭐, 친미적 성향, 친밀적 성향, 옛날에 MB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대한민국을 미국의 52개 주로 놓고 싶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친미적 성향이 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는 성향이 있겠죠. 어느 나라하고 좋다, 어, 어느 나라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다? 뭐 그런 성향이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 호감이 많이 있나 보죠. 그죠? 트루킹 수사방해? 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대표적인, 출처는 나무위키입니다. 대표적인 어떤 그 인생의 굉장히 대표적인 사건? 그게 그 국가정보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탄핵 검사가 됐는데, 그때 당시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여러분들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빌라가 오피스텔인가 거기 가서 막 문 뜯어가지고 막 문 열어 이러면서 막 옛날 뉴스에 나왔던 거 생각나십니까? 음. 그런 옛날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진두지휘 했다는 거죠. 그 사건을 진두지휘 했는데 뭐가 잘못돼서 좌천이 되고 옷까지 벗게 됐죠. 옷까지 벗었다가 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그러니까 변호사 생활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불러가지고 검찰총장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국가정보 여론조작 사건이라 하면, 그러니까 뭐 댓글 같은 거, 국정원에서 이렇게 정부에 유리한 댓글 같은 걸 단다고 그때 당시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게 트루킹이라는 어떤 조직이 있다고. 트루킹이라는 조직이 있다고 선거에 이렇게 막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어떤 그런 조직이 있다고 밝혀지게 됐죠. 그래서 김경수 얼마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왔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가 돼가지고 징역을 살게 됐죠. 그때 당시 청와대 비서실에 있을 때, 어, 그때부터 했는지 그 전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루킹과 연루가 있다고 징역되고 경남도지사도 뭐지 뭐 이게 뭐랄까 잘리게 됐죠. 음.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거기 당선됐다. 홍준표 의원이 당선됐던가 그랬을 거야 아마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트루킹이라는 조직이 수면에 떠오르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이게 보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나라 검찰이 FBI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국정원은 CIA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설령 CIA가 이런 걸 하다가 들켰다 하더라도 검찰에 잡혔다 하더라도 보통 이렇게 전화 한 통화만 해가지고 빠져나가잖아요. 둘 중에 하나죠. 격투 제압을 해서 도망을 치든지 아니면 쟤네 보스한테 전화를 해서 풀어주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 헐리우드 영화 보면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CIA가 조금 더 비밀스러운 조직 아닙니까? 그죠? 국정원이 좀 더 비밀스러운 조직이잖아요. 그죠? 검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통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면 보통 수사를 안 하기 마련인데. 그죠? 결국 이건 뭐예요? 드루킹을 비밀 수사하고 있는 국정원을 잡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드루킹에 잠입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국정원 요원을 검찰에 잡은 거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드루킹에서 뭔가 요구를 했다 그러죠. 일본 외교관 한 명을 뭐 자기 쪽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그때 당시 뉴스에 나왔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뭐 외교관을 줬는지 안 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그거는 확실하죠. 북한 탈북 출신 외교관이 국회의원 당선이 됐죠. 그죠? 국민의힘이긴 하지만 국회의원 당선이 됐죠. 그죠? 음, 뭐 같은 어떤 맥락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 당선됐습니다. 그죠? 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도 이 조직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을 모델로 한 영화 제목이 더 킹이죠. 지금 이게 트루 킹인지 드루 킹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영화 조인성 씨하고 정우성 씨 나와서 그 검사 이야기했던 검사 스토리로 영화 만들었던 그 영화 제목이 더 킹이죠. 그죠? 그리고 그 정우성 씨하고 한동훈 그 비상대책위원장하고 뭐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뭐 그게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우성 씨도 군대를 안 갔죠. 사고 최신염으로 안 간 걸로 아는데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안 간 걸로 아는데 정우성 씨도 군대를 안 갔죠, 그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걸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 왜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검사 생활을 해왔었기 때문에 쭉 이렇게 연결해서 쭉 봐야지. 물론 이 사건이 특이한 사건이긴 하지만 이렇게 쭉 뭔가를 쭉 연결해서 봐야지. 제가 그래서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쭉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수십 년간 검사 활동을 했을 때 사건들을 쭉 이렇게 조합을 해서 봐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과 제가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뭐 테러를 하고 다니지 않는 이상 뭐 이 재앙하고 관련이 있을 확률은 매우 낮고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사로 재직을 시작하면서부터 무려 29년 동안 대한민국에 끊임없이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 그런 게 좀 신기해서 한번 올려봅니다. 그 나무위키에 조사를 해보니까 1994년 2월에서 1996년 2월에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를 처음으로 이제 부임을 받았더군요.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처음으로 대구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을 했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1995년 4월 달에 일어난 일이니까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를 수사를 했을까요?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죠. 막내 검사인데 막내일 텐데 그죠? 부임하자마자 1년 차가 이런 대형 초대형 사고를 조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쨌든 뭐 그 기간 안에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대구 지하철 상인동 가스 폭발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정계에 그러니까 국회의원 출마를 하게 됐죠. 그리고 대통령까지 당선이 됐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특이한, 나중에 탄핵까지 가게 되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죠. 좀 의미가 있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거기는 꼭 제가 그쪽에 학교를 오래 다녀봐서 아는데 거기는 옛날 광주를 이렇게 광주 5.18 광주를 축소해 놓은 듯한 그런 도시계획을 갖고 있어요. 도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상인동, 그러니까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상인역이라고 검색을 해서 이렇게 위로 줌을 쭉 당기면 거기 학교가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영남중고등학교, 달서공고, 경북기계공고, 대구상고, 대서중학교 이래가지고 학교가 이렇게 한 블럭에 모여 있어요. 그 블럭에 모여 있고 운동장 구조가 어떤 느낌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반도체 같아요. CPU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신기하죠? 저도 다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30년 전이잖아요.
그건 29년 전이니까, 29년 정도 전이니까, 그때 당시는 아직 윈도우 95년이니까 이제 윈도우 95가 출시될 때쯤이죠. 그때는 아직 CPU가 그렇게 멀티로 장착이 되지 않았어요. 한 덩어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30년 후에 반도체 모양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0년 후에 그 여러 가지 스타일의 반도체를, 그러니까 반도체가 점점 작아지니까 여러 가지 반도체를 섞어 쓰는 스타일의 그런 CPU가 CPU 모양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신기하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반도체 회사는 어디예요? 삼성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상인동 가스 폭발, 동성로 화재 사건, 코로나 사태. 세 가지 공통점은 대구백화점 망하게 하기예요. 그 대구시청 바로 옆에서 그 교회가 있었잖아요. 신천지 교회가. 대구시청 바로 옆에서 거기서 터졌거든요. 거기가 동성로하고 엄청 가까워요. 걸어서 10분도 안 걸려요. 대구백화점하고 걸어서 10분도 안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동성로가 초토화가 됐잖아요. 그죠? 그럼 그 동성로에 빈 상가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저도 동성로 집 안 가본 지 한 1년 정도 지난 거, 영화 보러 안 갔으니까. 영화 보러 안 가서 동성로 가본 지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미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만 봐도 빈 상가가 이미 굉장히 많이 있던 걸로. 동성로가 사람으로 바글바글 했거든요. 사람으로 바글바글 했는데 빈 가게가 있다는 건 정말 최악이라는 거죠. 물론 대구가 많이 커져가지고 도심이 약간 외곽으로 나가는 것도 있겠죠. 분산된 그런 것도 있겠죠. 이제 동성로만 시내로 되지 않고 여기저기 이제 시내 비슷한 곳이 만들어지는 그런 건 있겠죠. 그런 건 있겠지만 그래도 대구 하면 동성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상인동, 그러니까 대구백화점이 이때 보상을 해줬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대형 재난 사고가 무려 29년 동안 1년에 거의 한 건씩 터지는데도 아무도 테러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아무도 테러라고 생각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사고 처리를 해버리죠. 그죠? 만약에 이게 테러라고, 지금 이태원 참사 당하셨던 분들 보상 받았나요? 보상 제대로 못 받았을 것 같은데, 그죠? 테러라고 해버리면 보상을 못 받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태원도 옆에 있는 호텔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다가 연관성이 없어서 못했죠, 그죠? 그런 어떤 테러라고 해버리면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테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보기에는 조직적으로 우리나라를 테러를 하고 있는 조직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각 도별 대형 사고, 서울은 뭐 최근에 이태원 참사, 삼풍백화점 참사 있었고, 성수대교 붕괴 있었고, 이거는 지금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짜잘한 사건도 있겠죠. 좀 대중소로 봤을 때 대형 사건만 있는 거예요. 그죠? 경기도는 세월호 참사 있었고, 강원도는 대형 산불 있었고, 충청도는 최근에 지하도 침수 사건 그게 있었죠. 이건 한 충청도는 그렇게 사건이 많이 일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지하도 침수 사건, 이건 대구 지하철하고 좀 느낌 비슷하죠. 물하고 불하고 그거만 차이고, 그죠? 충청도도 지하도 침수 사건 있었고, 경상도하고 대구는 상인도 지하철 사건, 동성로 지하철 화재 사건, 울진 산불, 신천지 코로나 사건, 뭐 그런 게 있어. 경남은 일본 오염수 방류가 있죠. 이게 그 부산에 지금 제가 며칠 전에 갑자기 TV를 보니까 회를 먹고 싶어가지고 동네 횟집을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동네에 있는 횟집을 갔는데 문을 다 닫았더군요. 초밥집, 횟집 다 망했어요. 저희 대명시장 저희 집 근처에 그 대명시장에 회 팔던 그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집도 문 닫았고 물고기도 거의 없어요. 전라도는 현대아파트 붕괴 사건 얼마 전에 있었죠. 뭐 5.18 요금 빼고요. 그런 거 빼고 그냥 뭐가 무너지고
민주화 그런 거 빼고 무너지고 뭐가 박살나고 주저앉고 이런 거. 뭐 그런 것만 이야기했는데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선거 때 민심이 돌리게 되고 정권이 바뀌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죠? 모든 이익이 이 사건을 일어났을 때 모든 이익이 다 민주당 쪽으로 이익이 갔다 이 말이에요. 민주당의 의석수를 많이 늘어나고 민주당이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런 이익을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대부분. 현대아파트 붕괴 사건 제외하고 저거는 뭐 큰 의미가 없고 그죠? 어차피 전라도는 다른 사람들 안 찍으니까 민주당 외에는 찍지 않으니까 뭐 붕괴가 되든 뭐라든 찍겠죠. 대구도 이렇게 참사가 많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국민의힘을 찍지 않습니까? 일단 한나라당을 찍지 않습니까? 보수 쪽을 찍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대구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났죠. 물론 전라도에서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보도가 안 됐을 수도 있고요. 그죠? 어쨌든 대형 사망사고가 안 나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라도 현대아파트 붕괴 사건하고 또 그 아파트가 이렇게 짓다가 크레 무너졌던 사건이 있죠.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근데 대구 같은 경우는 상인동 지하철, 동성로 지하철, 울진 산불도 엄청난 재산 피해가 있고 사망자도 있었죠. 그죠? 신천지 코로나 사건도 우리 뭐 코로나로 많이 돌아가셨죠. 그죠? 원래 코로나 나중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긴 했지만 어쨌든 신천지 코로나로 대구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죠?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쭉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쭉 보세요. 이 사건으로 해서 누가 득을 받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에 전문적인 테러리스트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정부는 조사를 하지 않는지. 아무튼 이렇게 사회가 불안해서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죠? 정말 안타깝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거 뭐 조사를 좀 해보면 좋은데 우리나라가 그런 걸 잡을 능력이 되는지, 그죠?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스마트 기기나 이런 거 봤을 때 제가 보기엔 충분히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잡는 건지, 안 잡는 건지 못 잡는 건지, 그죠? 아무튼 모든 여기 언급된 모든 참사를 당하셨던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소도 잃고 외양간도 무너지고, 그죠? 아무튼 어쨌든 국가 시스템이 발전해서 이런 참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약에 참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범인을 반드시 잡아서 근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검찰의 디지털 캐비넷, D넷, 탈탈 털린 스마트폰, 검찰 D넷과 빅브라더, 스트레이트 251회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검찰이 휴대전화 자료를 통째로 보관을 한다네요. 뭐 이렇게 휴대폰을 증거로 제시를 하게 되면 안에 그 필요한 파일만 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카피를 한다네요. 사실로 밝혀진 스마트폰 사찰, 개인의 모든 동선과 SNS, 아디와 비번까지 알 수 있는 수준. 요즘 핸드폰으로 너무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핸드폰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뭐 물건도 살 수 있고 계좌 이체도 할 수 있고 뭐 GPS 추적도 되고 와이파이 추적도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거의 개인의 뭐 거의 모든 정보를 다 담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 전직 검찰에서 그만둔 사람들이 증언을 해서 이 영상 구할 수 있으면 예고편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뭐 어떻게 구해서 다시 보기로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안에 있는 파일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어딘가에 올리면 여러분의 행동,
어디 결제했나, 밥은 어디서 먹었나, 어디를 다녔나, 어떤 뭘 했나, 이 컴퓨터로 뭘 검색했나, 뭐 그런 게 모든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컴퓨터, 그럼 만약에 그 해킹을, 그 스마트폰을 해킹을 하면 굳이 영장이 없어도 알 수 있겠죠. 알 수는 있겠죠. 체포는 못해도. 그죠? 체포는 못해도 알 수는 있겠죠. 그 제가 공공 와이파이 그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거의 일맥상통하죠. 그죠? 거의 뭐 이게 이걸 그러니까 대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검찰에서 하는 거는 휴대폰을 압수해서 넣는 거고 제가 하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걸 몰래 하는 거겠죠. 그죠? 비공식적으로 하는 거겠죠. 어쨌든 제가 하는 말이 황당무계한 소리가 아니다. 라는 걸 MBC 취재팀이 보도를 해줘서 참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풍수지리란 요즘 그 뭐 좀 지나긴 했지만 그 파묘라는 영화가 굉장히 그 화제를 모았었죠. 근데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그죠? 그죠? 뭐 옛날에 일본이 이제 한국에 쇠말뚝박은 얘기를 약간 공포스럽게 만든 그리고 과거에 그 여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옛날 버전 여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거하고도 좀 비슷하고 근데 그거하고 뭐 요즘 오컬트 장르라고 그 뭐 마녀 나오고 막 그 뭐 소환하고 뭐 에크로맨서 하고 막 이런 그런 내용의 어떤 그 영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공포 영화 치고는 꽤 많이 흥행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파묘라는 영화를 보기 전에 그 명당이라는 영화를 보면 굉장히 그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명당이라는 거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지형에 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다리를 남쪽으로 하고 누운 듯한 형상을 가진 지형에 여성의 자궁 근처가 되는 거기 위치에 묘를 쓰면 이제 거인이니까 사람이 산만하잖아요. 300만한 사람에서 태어나는 큰 사람이 태어난다 이런 거죠. 근데 그런 지형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팔이나 이런 게 끊기면 안 되고 목이나 이런 데 도로 나 있으면 안 되고 온전한 형태의 그런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는 그런 큰 지형은 찾기가 전 없다고 별로 그렇게 전국으로 뒤져봐도 몇 군데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쭉 보니까 스님들이 살고 있는 사찰이 아마 그 명당이나 그런 거에 어떤 이렇게 그 좋은 곳에 사찰이 있지 않나. 그래서 사찰이 거기를 이제 봉인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왕정이었잖아요. 그 왕이 다스리던 나라였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만약에 누군가가 명당에다 묘를 써서 큰 인물이 태어나면 반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뒤집어 엎는다는 얘기잖아요. 왕을 극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절을 짓고 거기에다 묘를 못 쓰게 스님들을 배치를 해서 감시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제 나름의 어떤 용산의 어떤 용산의 풍수지리, 용산이 참 용이 있으니까 성장을 하겠죠. 근데 용에다 청와대를 썼는데 왜 성장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 성장을 안 하고 있는 정체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용산을 예를 들면 쌍둥이를 임신할 확률이 크고 청와대와 국방부가 함께 있으므로 문무 양반이겠죠. 문무를 겸비할 수도 있고 서로 죽일 수도 있겠죠. 그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저는 조선시대에서 조선시대의 그 이성계 태조 이성계 그 임금이 반역을 했죠. 반역을 하고 회군을 해서 또 만든 게 조선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을 하면 국방부가 청와대를 죽일 수 있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묘를 어디서 썼는지 참 궁금하네요. 지금 실제로 그 최상병 사건으로 난리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또 훈련병 또 죽은 사건도 있고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성계 회군을 해서 임금을 치는 게 아닌가 그런 형상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출발 아직 그 파묘를 풀 버전을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 뭐지 지금 그 SK
SK 브로드밴드 그 케이블 TV 보면 무비엔 그거라고 있는데 거기서 할인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뭐 떴냐면 서울의 봄하고 뭐 떴더라? 지금 서울의 봄 일단 떴고 약간 그 돈 내고 보는 거 있잖아, 비디오처럼. 그거는 좀 최근 것까지 떴는데 아직 좀 기다리고 있어요. 무비엔 그 할인하는 걸로 보려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TV에 하겠죠. 뭐 TV에 이렇게 보면 OCN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하더라고요. 굳이 극장 안 가도 좀 시간이 좀 지나서 하긴 하지만 뭐 어차피 내용도 뭐 그렇게 극장 가서 볼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요. 안 봐도 크게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그죠. 근데 이 영화가 어떻게 천만이 들어간다 몰라요. 우리 또 민식이 형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민식이 형님의 어떤 연기력 때문이 아닌가. 요즘 친구들은 참 연기를 잘해요. 굉장히 요즘 우리나라 그 영화 배우들을 보면 연기를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진짜 무당같이 참 연기를 잘해. 옛날에는 좀 어설프고 그런 거 솔직히 있었거든요. 요즘 친구들은 영화 배우들 특히 영화 배우 쪽은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연기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되어서 멋진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뭐 바늘 몇 개 꼽는다고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들도 침 맞아 보신 분은 알 겁니다. 누워 있다고 생각해 봐요. 당신 몸에 이렇게 침이 꽂혀가 누워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불편한지. 음.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그 뭐지 쇠막대기 그 제거하는 걸 전 다 봤거든요. 뉴스에서 어릴 때 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해왔나를 쭉 봤을 때 그때는 차이가 되게 많이 났어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기술이라든지 뭐 문화,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었어요. 처음에 그걸 발견했을 때. 어, 그래서 그 어떤 스님이 이야기해가지고 그걸 이게 뽑기 시작을 했어요. 쇠발뚝 박아놓은 거를. 그러면서 조금씩 일본하고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줄어드니까 경복궁에 단상 그것도 복원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봤습니까? 경복궁 밑에다가 철길 이렇게 해놓은 거 봤어요. 그게 뭐 같아요, 보니까? 목에다가 쇠사슬 걸어 놓은 거 같지 않아요? 그죠? 목이 떨어져 나간 거 같지 않아요? 목에 쇠사슬이 걸려 있던가, 목이 떨어져 나갔던가 그런 느낌이죠. 그죠? 그게 이제 일부러 고의적으로 훼손을 한 거예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형태로 있는 산맥에 흠이 있으면 안 된다고. 고의적으로 그 어떤 도로, 서울에 있는 어떤 이렇게 이어지는 성곽 같은 걸 이렇게 잘라버린 거 있죠, 일본 애들이. 그 옛날에 유명한 게 또 있어요. 그 흥선대원군 산소가 굉장히 좋은 명당, 그 영화 명당에 나오는 그 명당인데, 그걸 옆에를 이렇게 다 깠다 그러죠. 자궁을, 여성 자궁 모양으로 있는 산맥을 다 이렇게 다 갈라놨다 그러죠. 찢어놨다 그러죠. 음,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면 일본에도 풍수지리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지만 뭔가 큰 일을 도모하거나 나의 어떤 숙적을 확실하게 제거를 하려는 사람은 풍수지리를 보고 부모 묘를 찾아가서 작사를 내는 뭐 묘를 이렇게 파헤쳐 놓는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 확실하게 끝난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미신 같긴 하지만 근데 대체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은 묘를 잘 썼다, 좋은 자리에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풍수지리 같은 것도 상식적으로 조금씩 공부해 놓으면 되게 좋아요. 제가 보는 풍수지리는 뭐냐? 그냥 딱 봤을 때 경치가 좋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근데 뭐가 막혀 있다. 창문을 딱 열었는데 뭐가 꽉 막혀 있어. 그러면 대체적으로 안 좋죠. 마찬가지예요. 뭐 창문을 열었을 때 시야가 확 트여 있고 앞에 큰 도로가 나 있고 이러면 좋은 거예요. 배산임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등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우리 경복궁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산이 있고 뒤에 적당히 큰 산이 있고 앞에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한강이 흐르고 있고
그런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경복궁도 어찌 보면 조선이 뭐 500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500년 동안 그게 끝이 안 나고 계속 명맥이 이어졌다는 거는 경복궁 자리도 그렇게 나쁘지 않는 자리다. 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류탄 파지법. 며칠 전에 그 안타깝게 수류탄 던지다가 또 육군 우리 훈련병이 한 명 죽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죠. 그 수류탄이 생각보다 저도 수류탄을 던져봤는데 무거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무겁고 본인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보다 훨씬 더 세게 던져야 돼. 그래야 멀리 날아가거든. 멀리 날아가는 거 상관없기 때문에 본인이 온 힘을 다해서 던져야지 이게 더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멀리 떨어져야 안전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수류탄은 그 왜 옆에 이렇게 보면 손잡이 같은 게 있죠. 은색 손잡이, 이거 팅 하면 날아가는 그 손잡이가 날아가지 않으면 터지지 않아요. 이 안전핀을 뽑았다고 해서 수류탄 요걸 떼면 안 터져요. 그러니까 저 회색으로 보이는 저게 날아가지 않으면 폭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도저히 가슴이 떨려서 못 던지겠으면 다시 그대로 역선으로 핀을 뽑으면 돼요. 그럼 터지지 않아요. 그는 수류탄 같이 생긴 무기가 대부분 똑같은 방식이에요. 안전핀을 다시 꼽으면 터지지 않아요. 만약에 도저히 내가 심장이 벌렁거려서 못 던지겠다. 그럼 다시 수류탄을 안전핀을 꼽으면 돼요. 꼽고 다시 한번 심호흡 한번 하고 다시 던지면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시도하면 돼요. 응? 그러니까 너무 혹시 다른 친구들 있으면 혹시 앞으로 이제 며칠 있으면 또 좀 있으면 또 계속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혹시 수류탄 던지는 훈련소에다 던지게 되면 못 던지겠으면 핀을 다시 꼽으면 돼요. 그죠? 음. 그리고 최대한 멀리 던져야 되고. 그리고 오늘 또 얼차려 봤다가 뉴스 보니까 한 명 안전군장하고 뭐 뺑뺑이 돌다 죽었다는데 죽어요. 그게 열피로죠. 군대에 가면 그런 증상이 생겨요. 열피로라고. 그게 어떤 증상이냐면 자기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이 식질 않아. 앉아서 쉬어도 열이 몸에서 계속 나는 거예요. 식질 않고 링거를 꼽아도 열이 식지 않는 그런 증상이 생겨요. 그럼 가는 거예요. 그걸 못 이기면 내가 몸이 다 익어버리겠죠. 저도 그런 증상이 군대 훈련 받을 때 있어가지고 어, 몸이 일부가 저도 장기 같은 게 익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수육같이 돼 수육같이. 그 돼지고기 우리가 삶잖아요. 내 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이 나서. 제 제가 제 군대 갔을 때 행군하기 전에 그 앞기수가 그렇게 열피로로 죽은 적도 있고 그거는 어떤 조치 뭐 심폐소생술 링거 맞고 별짓 다 해도 못 살아요. 열피로 한번 생기면 죽어버려요. 자기의 어떤 자기의 한계치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죽어버려요. 아무튼 그리고 또 안타깝게 얼차례를 받다가 유격 같은 뭐 훈련 좀 날씨 약간 덥죠. 유격 같은 훈련 뛰다가 또 그렇게 안타깝게 사망을 했는데 그런 훈련은 저 있을 때도 계속 군대에서 해왔던 일이니까. 또 군장이 많이 가벼워졌는데도 그래요, 그죠? 저희 때 30kg였는데 아무튼 우리 뭐 요즘 또 최상병 특검으로 또 나라 전체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또 이런 또 불상사가 생겼다는 거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친구들이 저도 훈련소 있을 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겨우겨우 훈련을 겨우 받았거든. 그럴 때마다 조교들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야, 이등병도 달지 말고 개조금 당하지 말라고. 여기서 죽어봐야 화장비밖에 안 나온다고. 여러분들도 훈련소 반드시 되게 힘들 거예요. 왜냐면 그런 훈련을 안 받다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어쨌든 이겨내고 이겨내고 이런 수류탄 같은 경우는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해야 되겠고 그죠? 보통 조교들이 얘 죽을 것 같으면 빼는데 그러네 가끔 그런 걸 좀 이 극한까지 몰아가는 그런 훈련을 할 때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 친구들 너무 안타깝고 재산병 특검도 안타깝고 그죠?
아무튼 모두 안타깝습니다. 우리 군대 가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 걸고 군생을 하고 있는 여러 친구들. 근데 문제는 제가 더 안타까운 거는 군대를 너무 쉽게 본다는 거죠. 여성분들이 군대 군생활하는 걸 되게 뭐 보이스카우트 캠프 하듯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그게 또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5천만 원 이하의 전기 자동차에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제도고, 항상 지원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고, 근데 생각해보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죠? 저소득층 지원금, 지금 2년 동안 한 번 딱 해줬죠. 25만원 저소득층 지원금. 그죠? 근데 온갖 생색을 다 내죠. 최근에 그 총선 때 민주당이 뭐 또 25만원 지원금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반대를 안 해주네, 마네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전기차 5천만 원짜리 살 정도면 먹고 살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전기차는 트럭이 거의 없어요. 그죠? 지금 전기차를 타는 사람은 대부분 승용이거든요. 그러면 자가용으로 뭐 택시가 아닌다면서요. 자가용으로 5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한때 제일 많이 해줬던 1,400만 원까지 해줬어요. 그죠? 이 저소득층 25만 원 지원을 3년은 넘게 해줘야 저 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3년은 넘게, 3년 몇 년이에요? 250만 원, 250만 원이니까. 한 4년은 받아야, 25만 원 지원금을 4년을 받아야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뭐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긴 해요. 이런저런,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튼 오히려 전기차 보조금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따지고 보면. 물론 지금 계속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나가고는 있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가고 또 탄소 배출권 그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생색을 내는 게 아닌가. 그죠? 오히려 저소득층의 세금을 걷어서 어, 저 부자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죠. 이건 참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너무 많이 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전기차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보조금도 점점 줄어 들어가겠죠. 그죠? 어, 하여튼, 좀,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지원해주면서 생색은 좀 그만 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동차 내비가 오작동? 유튜브를 우연히 이렇게 자동차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특히 쌍용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오작동이 많다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자주 끊어진다고. 근데 그 증상이 제가 지금 공공 와이파이 쓰고 있는데 제 핸드폰에서 일어나고 있는 증상하고 매우 유사해서 혹시나 해서 도움이 될까봐 이야기를 올립니다. 내비가 과열됐을 수 있죠.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스마트폰은 전파를 계속 찾아다녀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전파를 계속 찾아다니는데 전파가 이렇게 바로 딱 찾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전파가 이렇게 계속 안 찾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테나가 안 잡히는 거죠. 그러면 CPU가 계속해서 그걸 찾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어딘가에서 연결되는 전화를 걸 수 있는 전파를 계속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CPU가 좀 과열돼요. 그럼 잘 잡히는 데 있으면 괜찮은데 잘 안 잡히는 데 있으면 어떨까요? 에러가 나겠죠. 그죠? 그런 잘 안 잡히는 데서 계속 달리게 되면 내비 CPU가 과열이 돼요. 그죠? 내비 자체가 불량인가?
예전에도 쌍용 자동차의 그 불량 시트라든지 곰팡이 쓴 그 자동차 시트라든지 뭐 이런 걸 납품이 됐던 적이 있죠. 그 품질 관리 중소기업 그 납품하는 데서 하청업체에서 품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약간 습기가 많이 있는 데서 그걸 했거나 그런 예전에도 그런 그게 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비 자체가 불량이 아닌가? 그럼 내비 자체를 검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내비가 불량인가 아닌가? 제대로 접속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어떤 확인할 수 있는 툴이나 검사 장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딱 꼽으면 알 수 있게. 뭐 이렇게 왜 그 우리 이슈에다가 이렇게 접속 딱 하면 알 수 있잖아요. 이슈 같은 데다 딱 꼽으면 자동차 요즘 이렇게 불량인지 아닌지가 쫙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비에 뭐 진단기 같은 게 꼽으면 내비가 불량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간편한 진단기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와이파이가 켜져 있나? 제가 공공 와이파이를 좀 오래 써본 결과, 어, 이게 좀 갑자기 컴퓨터 상태가 좀 안 좋아져요. 스마트폰 상태가. 혹시나 와이파이도 그 지금 버스마다 와이파이가,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 건 다 아시죠? 그 버스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가능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달리는 차에서도 와이파이가 접속이 된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버스 정류장에도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구간이 있어요. 끊어졌다 접속됐다 끊어졌다 접속됐다 하는 걸로 봤을 때 공공 와이파이가 접속이 됐다가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가 안 된 구간을 지나갈 때는 또 꺼졌다가 정상 작동됐다가 또 접속이 되는 데 가면 또 이상하게 작동되고 그런 게 아닌가.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혹시 그 내비게이션에 와이파이 기능이 있으면 끄면 되죠. 그죠? 와이파이 기능이 있으면 끄고 한번 운행을 해보시면 손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생각보다 여러분들 길거리 다녀서 와이파이 확인해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픈 와이파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열려 있는 음, 그냥 이렇게 열려서 자동으로 내 핸드폰에 접속이 되는 그런 와이파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와이파이 안 열고 싶은데 그냥 접속이 되어 있는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꺼도 접속이 되는 것 같거든. 안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껐는데도 접속이 되면 다 해킹해서 빼가잖아요. 내 스마트폰 안에 있는 파일 같은 걸 다 빼갈 거 아니에요, 해킹해서. 하여튼 우리 주변에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공공 와이파이나 그냥 오픈 와이파이나 공공 와이파이나 뭐 어떤 상점이나 마트 같은 데 이렇게 열려 있는 와이파이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접속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항상 이렇게 안 쓰면 꺼두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안전한 데서 오픈 와이파이를 쓰시더라도 이 집은 안전하겠지 라고 하는데 거기서 쓰는 게 좋습니다. 카페나 이런 데 있죠. 왜?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와이파이 그 비밀번호 치는 와이파이 있잖아요. 그런 걸 쓰시는 게 그래도 좀 안전하죠. 그죠? 스마트폰도 연결되어 있나 확인. 혹시나 그 애플 카플레이로 미러링 한다고 내비에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마트폰도 와이파이를 꺼야 되죠. 스마트폰으로 접속할 수도 있으니까. 스마트폰도 와이파이를 오프시키고 주행을 해보세요. 그럼 미러링만 되겠죠. 그죠? 아니면 데이터를 쓰시거나. 그죠? 지나가면 공공 와이파이 되네라고 쓰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작살이 나니까요. 그죠? 해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 발생 시 초기화 진행, 좀 심각하다 싶으면 리셋을 한번 해야 되겠죠. 그죠? 좀 심각하다 싶으면 리셋을 한번 해야 되고 데이터 같은 건 손상될 수 있으니까 미리 백업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자동차 내비가 오작동되는 경우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 유리창에서 이렇게 비치는 태양 같은 게 자동차 거기 대시보드 쪽에 그 되게 뜨겁게 만들거든요. 라이터가 폭발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죠? 옛날에 그 뉴스에 나왔었죠. 이 대시보드가 쭈글쭈글해지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쭈글쭈글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우리가 쓰는 PC는 온도가 80도가 되면 대체로 다운이 되게 돼 있어요. CPU 보호 차원에서
CPU가 8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다운이 되게 되어 있는데,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은 그게 없어요. 쿨러라든지 뭐 순행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온도가 그렇게 유리창에서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면 과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PU가 과열돼서 버벅거릴 수 있으니까 그 점 이렇게 생각해서 운행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만약에 이것도 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되면 AS 센터를 방문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기 낳으면 1억? 정부의 저출산 대책, 출산만 하면 1억 줄 테니 아기를 낳을 것인가? 모병제하고 비슷한 접근 아닙니까? 200만 원 줄 테니 군대 갈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백수들 200만 원 줄 테니까 군대 가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오히려 부자들한테 혜택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결혼 자체를 못 해요. 결혼 자체를 못 하는데 애를 어떻게 낳아요? 이건 오히려 지금 현재 결혼할 수 있는 사람, 결혼할 수 있을 정도 형편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혜택을 많이 받는 그런 꼴이 되죠. 그래서 이 파일을 제가 만들면 녹음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안 오르는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새롭게 결혼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새롭게 결혼해서 출산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결혼해서 이미 애를 한 번 낳았던 사람, 이제 이 기존에 이미 결혼해서 애를 한 번 낳았던 사람이 한 명 더 낳으라는 거죠. 그래서 출산율이 계속 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새로 결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새로 결혼을 하게 만들어야죠. 근데 그게 귀찮거든.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집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결혼 자금이나 뭐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되고, 그게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자기 임기 내에 출산율만 조금 올리면 되니까, 야, 애 낳았더니 하나 더 낳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런 정책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썼어요. 시골에 살게 되면 생활지원금 1억 주는, 이미 문재인 정권 때 했다가 실패한 정책이에요. 그죠? 1억 준다고 시골 가서 삽니까? 누가 가서 살아요? 어? 어디 특정 시골 가서 정책금 1억 준다고 거기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욕하던데. 뭐 기농의 뜻이 있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1억 준다고 거기 살겠어요? 물론 이거는 애만 낳으면 주는 거니까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정책은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가. 그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일시적으로 뭔가 통계치를 조작하는. 여러분들 그 통계치, 최근에 취업률 통계치 봤습니까? 취업률이 올랐다 그래가지고 세부사항을 보니까 40대 이하는 절반 반토막 났고 60대 이상만 취업률이 늘어났다고. 그럼 그 뭐예요? 공공근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공공근로 그걸로 통계치 장난치는 거예요. 취업률이 너무 낮으니까 어르신들 공공근로 그거 하라고 하면서 취업률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실질적으로 지금 완전 취업률 개판이라는 얘긴데 50%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긴데 정부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죠? 그냥 저러고 있다가 나가면 그만이다. 뭐. 자기 끝나고 나가면 그만이다.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제가 간병비로 계산을 해봤어요. 애가 8살 돼서 초등학교 들어가는 때까지 간병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애기 옆에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간병비가 일당이 15만 원인데 1년이면 대략 그냥 평일로 치고 5,400만 원 정도 돼요. 매일 같이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8세가 되면 4억 3,200만 원인데, 그죠? 어, 뭐 이런 옷 사고 기저귀 사고 이런 거 빼고 3억 이상 손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애 낳으면 1억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건 오히려, 어, 돈을 빼돌리기 좋죠. 호수를 만들어서, 가짜 아기를 만들어서 돈을 빼돌리기 좋죠. 나는 지금 정부의 통계치도 믿지 않아요. 분명히 아기가 더 많이 태어났을 거예요. 계속 저출산이라고 하면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더 많이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 통계치가 맞는 게 거의 없어요. 대구에서도 얼마 전에
그 통계치 안 맞는 2,000명 조사하니까 뭐 애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막 이랬다면서. 대구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대구에서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 행방불명인 아기가 2,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전 통계치를 믿지 않아요. 아무튼 아기를 낳으면 1억 준다는 이런 정책은 서로에게 국민들한테도 안 좋고 또 지금 현재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안 좋고 저 자금을 어디서 충당할 건지, 그죠? 국회의원들 주머니에서 충당할 건지, 자기 돈 아니라고 저렇게 막 쓰는 건 아닌지. 아무튼 이따위 정책을 안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IVM 멤버인 안유진 장과 장원영 양은 40년간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되는 해에 연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연금이 고갈되었답니다. 2063년 국민연금 고갈. 최근에 뭐 국민대표를 뽑아서 무슨 한다고, 또 그분들이 국민의 대표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KBS에서 뭐 자기들끼리 연극의회 같이 세트장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게 있죠. 결국은 뭡니까? 더 내고 덜 받아라 아닙니까? 그죠? 그나마 2063년에 국민연금 고갈되는 건 더 내고 덜 받았을 때 이야기죠. 이 의미 없는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될까요? 비슷한 처지의 A씨는 연금을 못 내어서 1톤 배달 트럭이 차압이 되기도 하면서 성실히 미래의 노후 생활을 꿈꾸며 연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안 준답니다. 기금이 고갈돼서. 만약에 더 내고 덜 받기를 안 하면 훨씬 더 빨리 고갈이 되겠죠. 저는 이거부터 묻고 싶습니다. 연금이 있긴 있는지, 과연 연금이 1,000조가 있다는데 과연 그게 있는지, 지금 당장 쓰는 게 가능한지, 어디엔가 투자를 하긴 했겠죠, 그죠? 연금을 쓸 수 있습니까? 과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연금을 쓰지 못할 것 같은데, 그 정부에서 연금을 왜 그렇게 집착을 할까요, 그죠? 그건 하나죠. 또 다른 세금이니까요. 연금으로 채권을 사니까요, 그죠? 그리고 주가 조작해가지고 돈도 좀 챙길 수 있죠, 그죠? 국민연금으로 주식 투자하니까. 과연 국민연금으로 주식 투자해서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 궁금하네요, 그죠? 뭐 가끔 이렇게 연금 수익 많이 냈다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식 투자한 수익은 국민연금으로 안 들어온다고 하던데, 그냥 주식으로 끝난다고 하던데, 뭐 아무튼 8%나 되는 그 이자를 어떻게 감당할 건지. 여러분들이 받는 게 국민연금이 8% 이자거든요. 과연 그게 지금 시중금리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죠? 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국민연금의 운영 방식으로는 절대 여러분들이 원하는 액수의 돈을 못 주고, 그리고 뭐 그런 건 있겠죠.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면 뭐 할 수 있겠죠. 돈 가치가 적어지니까. 그죠? 시급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저 어렸을 때는 시급이 2,000원이었거든요. 제가 20살 때는 시급이 한 2,000원 정도였어요. 1,000원, 2,000원도 안 됐었죠. 1,600원이었나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갓 졸업했을 때는. 지금 시급이 거의 10,000원대 아닙니까? 그 5배 이상, 6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물가 상승률에 대한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게 수익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많은 액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국민연금 계약하신 분들 한 달에 10만 원씩 받는다고. 근데 그때는 10만 원 받아도 괜찮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한 달에 60만 원 받았기 때문에, 잔업하고 60만 원 받았기 때문에 10만 원이면 괜찮았다고요. 근데 지금 10만 원은 어떻습니까? 한 달 버스비도 안 되는 그런 돈이잖아요, 그죠? 그 물가 차이가 6배 이상 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 비교하면 40년, 또 우리나라는 또 40년 내내 내더라고요. 40년 내내 내기 때문에
미국, 일본 같으면 20년 내고 안 내죠, 그죠? 그 한국 같은 경우는 계속 받더라고요. 돈 더 많이 준다고. 이렇게 되게 오랫동안 길게 계속 뜯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고 그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막는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2030년이나 40년 정도 되면 전쟁이 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2040년 정도 되면 고갈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70년대생들이 연금 받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빠른 속도로 고갈될 거라고 좀 보거든요. 2063년은 그전 훨씬 그 이전에 고갈될 겁니다. 저게 어떤 기준에서 저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나중에까지 줄 수 있다라고 해야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내겠죠, 그죠? 아무튼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리나라 그 4대 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함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 재정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냉면값 평균 13,000원. 제가 이 뉴스를 접하고 예전에 제가 유튜브 찍었던 영상들을 우연히 이렇게 보다가 시내에 대구 시내에 냉면집 이 메뉴판 가격표 찍어 놓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캡처를 한번 해봤어요. 이거는 2016년 11월 2일 기준으로 물냉면 한 그릇 10,000원 한지 오래됐습니다. 대구가 그래도 비교적 물가가 싸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미 대구도 8년 전에 이미 물냉면 10,000원 넘었고 지금 그 이후로 전 냉면을 안 사 먹어봤어요. 물냉면 10,000원 넘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지금 몇 년째 냉면을 못 사 먹고 있어요. 비빔밥이 12,000원입니다. 비빔밥이 육회 12,000원, 그냥 비빔밥 10,000원, 부대찌개 9,000원. 부대찌개 9,000원 저거는 그냥 뚝배기에다가 햄 넣고 김치 넣고 아까 끓여주는 김치찌개 같은 그런 거예요. 그냥 찐만두는 한 5,000원. 찐만두는 저희 동네에서는 아직 5,000원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비싸면 안 사 먹거든요. 양이 좀 줄은 듯한 느낌은 있는데 저희 동네 만두집도 통만두는 5,000원입니다. 이미 5,000원, 5,500원인가 5,000원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내용 만두값은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정부의 어떤 그 물가 통계가 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죠? 어떤 물가에 대한 인식이 좀 안일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땅콩과 마그네슘. 어, 저번 달에 이제 아버지하고 카톨릭병원 가서 이제 검진을 받고 뭐 이렇게 약을 사러 갔다가 계속 몸이 좀 무겁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그네슘을 먹으면 몸이 좀 가벼워진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약국에 약 지으러 가면서 혹시 마그네슘 있나요? 이라니까 그 이동국 씨가 선전하는 그 마시는 마그네슘 있잖아요. 난 그게 있으면 한번 사보려고 그게 있으면 사보려고 물어봤는데 마그네슘이라고 감기약처럼 이렇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어, 한 3,000원짜리 마그네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혹시 내가 한번 사 먹어봤는데 마그네슘 뭐 잠깐 조금 먹는다고 뭐 크게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몸이 좀 가벼워지더군요. 진짜로. 그 10개짜리 감기약 10개짜리 한 통 사 먹었는데 진짜 먹으니까 몸이 가벼워져요. 어, 효과가 금방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역시 뭐 여러분들도 혹시 몸이 무겁거나 이게 왜 그거 있죠, 눈썹이 이렇게 파르르 떨린다 그러죠. 저도 그런 증상이 약간 있거든요. 눈썹이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듯이 파르르 떨리는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런 증상이 있거나 몸이 너무 무겁다거나 그렇게 그 생각 드시는 분은 그 약국 가면 3,000원이면 사 드실 수 있거든요. 마그네슘 한번 사 먹어보세요. 몸이 한결 가벼워요. 약을 많이 먹을 필요도 없고 한두 개 정도만 먹어도 몸이 되게 이렇게 차가워지면서 가볍다고 느껴져요. 음, 혹시나 효과가 저 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그렇게 크게 부작용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한번 먹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몸이 좀 무겁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그리고 땅콩은
우연히 그냥 우리 아버지가 땅콩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연히 땅콩을 먹었는데 저도 좀 변비가 있고 예전에 뭐 치질 수술도 했었고 어 변비가 있고 이래가지고 땅콩을 먹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거 변이 되게 그 뱀 같은 변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콩 같은 게 또 식물성 기름이고 보니까 변비에 좋더라고. 이거 먹어봤는데 계속 잘 나와요, 변이. 그래서 혹시나 변비가 심하신 분들, 변 보기가 좀 힘드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변이 좀 딱딱해서 변 보기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은 땅콩이 효과가 있다. 한 주먹 정도? 한 주먹 정도 드시면 변비에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넌 어떤 거 먹을 거니? 마카롱이랑 에스카르고 먹을래? 미국의 어떤 국회의원이 김정은하고 개고기 먹을 거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국의 어떤 비하 발언을 한 적이 좀 며칠 전, 좀 됐죠. 한 달 정도 됐나? 음,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요리를, 공부했던 사람이고, 어떤, 그, 요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간 폭넓게,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식재료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 식문화는 건드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죠? 개인적으로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겠지만, 남의 나라 음식 문화, 우리나라는 그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대부분 채식을 많이 해요. 그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개고기를 먹는 사람은 정말 아파가지고 병이 안 고쳐져서 제일 마지막에 먹는 거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개가 사람이 합성을 못하는 물질을 개가 합성을 하거든요. 개고기를 먹음으로써 사람이 그 합성된 물질을 먹는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그걸 안 먹으면 그런 어떤 DNA가 있는 거죠. 개고기를 안 먹으면 합성을 잘 못하는 어떤 DNA가 있는 거죠. 우유 같은 거 먹으면 설사하는 그런 사람 있는 것처럼 그 개가 합성하는 그 물질을 현저하게 몸에서 전혀 합성을 못하는 생성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유전적으로 내려와서 개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그런 거를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비하하는 거는 좀 그렇게 좋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솔직히 달팽이도 솔직히 몸에 좋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솔직히 그렇게 먹고 싶은 음식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먹고 나면 밤이 좀 뜨거워진다 하긴 하지만 솔직히 달팽이를 먹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그건 어떻습니까? 푸아그라는 어떻습니까? 어? 그 오리한테 강제로 먹이를 먹여서 살을 찌게 만들어서 지방간이 걸리게 만들어서 그거를 간을 꺼내 먹는다. 그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게 음식 문화를 따질 것 같아. 서양의 음식 문화에서도 그런 오히려 그런 뭐랄까 칭찬하는 음식이잖아요. 푸아그라하고 에스카르고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4대 진미 뭐 이래가 내세우는 음식이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아시아인이 보기에는 이상한 음식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서로가 음식 문화는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음식을 먹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좀 더 미국같이 그런 인종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나라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는 좀 참 심히 좀 유감이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 퀘어 축제라 그러죠. 그 성적 소수자들이 퍼레이드를 하면서 그 축제를 하는 한 10년 동안 난 전 서울에서만 한 줄 알았는데 대구도 10년 넘게 이 축제를 했더군요. 그래서 예전에 예전 대구시장 있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얼마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으로 바뀌고 나서 시청 앞에 이렇게 행진을 하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막아섰던 적이 있죠. 그래서 왜 경찰도 허용하는 집회를 왜 대구시장이 막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장을 접수를 했었는데 1심 판결이 어제자 뉴스였는데 1심 판결이 70만 원, 참 700만 원 배상하라고.
축제를 그 정상적인 집회, 그 행진을 방해한 거에 대해서 700만 원 배상하라고 그렇게 판결이 났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서울에서 예전에 한 몇 달 됐죠. 몇 달 전에 성인 페스티벌 한다고 했을 때 뉴스에서 못하게 했었죠. 초등학교하고 너무 가깝게 있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때는 못하게 했습니다. 아예 시작조차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게 제 코어 축제가 그거 아닙니까? 성적 소수자 맞죠? 성적 소수자들의 축제 아닙니까? 게이나 레즈비언, 호모 같은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행진하는 그런 축제 아니에요. 이게 수위가 성인 페스티벌보다 더 높은데 이거는 허용을 하고 성인 페스티벌은 하지 마라. 그리고 저출산에는 200조를 쓰겠다. 그럼 동성애는 왜냐하면 그때 몇 년 전만 해도 동성애 결혼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좀 이렇게 허용하는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죠? 성적 소수자들을 어떤 이렇게 그걸 하는 그런 문화가 좀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뭐 이건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그죠? 성적 소수자들을 위해서 성적 다수자들을 역차별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죠? 할 거면 둘 다 하고 안 할 거면 둘 다 하지 말고. 어쨌든 법원에서는 700만 원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판례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번 서울에서도 한번 접수해 보면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